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는데 그때만 해도 전쟁이 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 상태에서 컨텐츠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버렸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 하실 것 같고, 푸틴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이 전쟁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거고,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여러 세계의 석학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언론에 인터뷰를 하거나 기고한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는 컨텐츠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많은 석학들이 푸틴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손에 많은 카드를 쥐고 있었지만 전쟁을 일으켜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선택을 지금 와서 하던 전쟁 전만큼 러시아가 유리한 입지로 되돌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정보부인 MI6의 전 수장이었던 존 소월스 경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푸틴을 굉장히 오래 지켜봤대요. 근데 푸틴은 원래 철두철미하고 시니컬하고 수술같이 전략을 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일은 너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어서 아마 한 5년 전의 푸틴과 지금의 푸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만큼 푸틴의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석학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석학들의 분석을 듣기 전에 미하일 호트로코프스키라는 사람이 CNN에서 한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올리가르히, 푸틴을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의 재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푸틴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고요. CNN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은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꽃을 들고 마중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나치로부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해방시켜준다라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말이죠. 푸틴은 민중이 스스로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경우는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일들은 다 미국인들이 강제로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마 그는 지금 큰 충격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푸틴은 민중이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경우는 없다고 굳게 믿는다, 이걸 거예요. 러시아 내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반푸틴 시위가 일어날 때 푸틴은 대부분 그 사람들을 뭐 서구의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서구의 스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마이든 민주화 혁명이 났을 때 푸틴은 아마 미국이 뒤에서 공작을 해서 러시아를 음해하기 위해서 만든 혁명이다라고 해석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나치 같은 놈들에게서 우리가 구해준다면 우크라이나 민중은 꽃을 들고 러시아를 환영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푸틴의 빅픽처는 도대체 무엇일까? 푸틴에게 빅픽처가 있기는 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불가리아의 정치학자인 이반 크라스테프가 2월 27일에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동유럽 출신 학자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옛날에 유고슬라브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러시아 미사일이 키이우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약 20년 전 벨그라드에 나토군의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러시아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다. 푸틴의 침략은 대단한 전략이기보다는 복수일 가능성이 많다.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지금의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가 부서져 나가면서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생겼죠. 근데 그 세르비아라는 나라 안에 코소보라는 지역은 알바니아 민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이제 세르브 민족이 알바니아 민족을 대상으로 끔찍한 만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나토가 당시 이제 세르비아를 대상으로 폭격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 때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 침공받으니까 러시아가 참전했을 정도로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유대 관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했는데, 결국 끝에 가가지고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세르비아에게 항복을 하도록 중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은 그때 러시아가 소련 붕괴된 다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세르비아가 폭격당하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야 하는 그 무력감을 너네도 느껴봐 라는 복수심에서 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정주의와 복수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세계 질서를 만들기를 원한다.
복수주의자들은 내가 당한 만큼 상대편이 당하기를 원한다. 왜 수정주의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냐면 미국 언론에 블라드미르가 역사적 수정주의자다. 그러니까 역사를 자기 맘대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련이 끝나서 냉전이 끝난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좋은 것으로 해석하지만 푸틴은 이것을 뭐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재앙으로 읽는다든지 소련이 승자가 됐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수정주의자, 리비저니스트라고 부르면 안 되고 복수주의자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크라스테프는 푸틴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결국 소련 붕괴 위에 러시아가 당했던 무력감을 그냥 갚아주고 싶어하는 거다. 그냥 복수다라고 얘기를 한 데에 비해서 프랑스의 정치 경제 관련 유명 작가이자 정치인이기도 했던 자크 아탈리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분이 레제코라고 하는 프랑스 경제신문에 2022년 2월 25일에 쓴 기사에 보면은 독재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견디지 못한다라고 썼어요. 자, 그럼 왜 독재 국가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독재를 할 수 있으면 되지 옆에 민주 국가가 있는 것까지 못 견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크 아탈리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독재자들은 그가 억압하는 민중에게 그들이 반란의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자유사회에서 삶이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죠? 우리가 독재자를 상대로 뭔가 시위를 하면 뭐 잡혀갈 위험도 있고 가족이 잡혀갈 위험도 있고 강등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자유로운 삶이 독재국가에서 삶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기대치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들은 자유란 거 있어봤자요.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게 아니야. 라는 설득을 계속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탈리의 기사에 보면 이제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이제 프로파간다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너무 여러 사람이 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자유로운 나라다 보니까 쟤네 분열돼가지고 힘 하나도 없어. 진짜 결정적인 순간 되면은 약골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련이 한참 냉전 중에 야, 너네 미국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미국은 인종차별 엄청나게 심하고 미국에선 직장 잃으면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고 이런 미국에 있는 사회 문제를 갖다가 과장돼가지고 선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자크 아탈리에 따르면 옛날처럼 그걸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문단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독재자들은 민중들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두 민주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없으며 민주국가에도 물론 문제점이 많지만 각자 개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체제라는 점을 깨닫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미국은 정말 후진 나라야 소련이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었는데 지금은 쟤네 진짜 잘 살던데? 틱톡 들어가가지고 내 친구 보니까 옷 입고 싶은 대로 다 입고 연애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진짜 자유롭게 살던데? 라는 걸 알아채려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민주국가들을 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와 가장 민족적 공통점, 역사적 공통점이 많은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쪽으로 가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 우크라이나라는 거죠. 같은 어떤 민족적 속성을 가진 나라가 민주주의에 안착하는 것을 막아야만 자기의 독재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아탈리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전쟁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주죠.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전쟁이 우리의 역사관과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분석한 석학들의 글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피엔즈라는 책의 저자인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가르디언지의 2월 28일에 기고한 글을 보면은 블라드미르 푸틴이 벌써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사실 전략가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굉장히 용맹하게 자기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냥 나라 사이즈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제 무슨 근거로 이미 푸틴은 전쟁에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는 결국 스토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앞으로의 어두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계속 전해줄 이야기를 하나씩 늘려가고 있다. 나는 대피할 수단이 아닌 탄약이 필요하다며 수도를 떠나지 않은 대통령의 이야기. 항복하라는 러시아의 전함에게 엿이나 먹어라 라고 외친 스네이크 아일랜드의 군인들 이야기. 맨몸으로 주저앉아 탱크를 막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국가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태어나며 이런 이야기들의 힘은 탱크보다도 강하다. 근데 유발 하라리 박사가 쓴 사피엔즈라는 책에 보면은
국가라는 것은 사실 스토리 공동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인이야, 뭐 캐나다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이야, 한국인이야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의 스토리들, 그리고 그들의 이념, 그들이 남긴 글들,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거기에 공감하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피엔즈라는 책에 쓴 적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푸틴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이런 스토리들이 전쟁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런 민족이야 라는 정체성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유발 하라리 박사는 이것이 푸틴의 큰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러시아 독재자라면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어렸을 때 그는 레닌그라드 전투 때 독일인들의 잔혹함,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자랐을 것이다. 그는 지금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단지 이번 스토리에서는 자기가 히틀러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대애국전쟁 Great Patriotic War이라고 불러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그렇게 오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의 스토리 때문에 그래요. 나치들이 소련에 쳐들어와가지고 처음엔 소련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산당의 지도하에 당시 소련을 이루고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단결을 해서 레닌그라드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여러 굉장한 고전 끝에 나치들을 소련 땅에서 몰아냈다. 공산당이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산당들이 자신들의 독재를 오랫동안 정당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들을 어렸을 때 듣고 자란 사람이라면 어떤 잔혹한 외세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저항을 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힘을 갖다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는 거예요. 히틀러의 잔혹함만큼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자신의 잔혹함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이 전쟁을 장기간으로 보면 이길 수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의 글은 이탈리아의 유명 소설가 파올로 졸다노가 코리에레 델라 세라라는 이탈리아 신문에 기고를 한 글인데요. 유발 하라리 박사가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했다면 파올로 졸다노는 이번 전쟁으로 유럽인들의 정체성도 크게 바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파올로 졸다노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에디터인 이반 F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도대체 도우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시위를 계속 조직해주세요. 우크라이나 에디터 이반이 대답했다. 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 큰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공감대가 점점 사라지고 의미 없는 분열 때문에 스스로를 지치도록 한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를 단결시킬 수 있는 정의감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파올로 졸다노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공감대가 점점 사라지고 의미 없던 분열 때문에 지쳤다라는 것은 뭐 한국인들도 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유럽에서는 조금 더 그 분열의 정도가 심했죠. 뭐 의미 없는 싸움으로 우리가 지치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거 보고 저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희생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에 지리적 경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거기에 전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전선이 바로 우크라이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럽인들이 유러피안 밸류라고 할 때 이게 있냐 없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대조가 되죠. 모든 유럽 국가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가치관은 우리는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가치관에 지리적 경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거기에 전선이 있고 그 전선이 유럽과 러시아의 가운데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파올로 졸다노는 이 기고문을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스스로의 속성은 거의 항상 대조될 상대가 있어야만 알아차릴 수 있다. 부조가 그늘이 있을 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떠오른다. 이탈리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술 작품의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충돌을 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보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유럽인들이 공통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미국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톨 크루그만이 뉴욕타임즈에 3월 1일에 기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지던 이기던 러시아는 전부 다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을 좀 읽어보면 우크라이나 민족의 영웅적 저항에도
키이우나 하르키프의 폐허 위에 러시아 깃발이 휘날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크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력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나라 사이즈도 그렇고 저렇게 영웅적으로 항쟁을 하지만 끝에 가가지고는 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크다고 본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러시아 연방은 공습전보다 더 약하고 가난하게 남을 것이다. 정복은 돈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경제학자다운 얘기예요. 우리가 대체로 이제 역사를 읽을 때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의 부를 쓸어 담아가지고 돈을 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정복을 통해서 부유해진 적이 없다라는 얘기, 이건 정말 경제학자만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고대 로마는 고대 그리스를 정복해서 돈을 벌었다. 스페인은 아즈텍과 잉카 세계를 정복해서 돈을 벌었다. 하지만 현대 세계는 다르고 여기서 현대라는 것은 지난 1.5세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난 150년 정도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에 이겼음에도 가난해진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나치 독일 얘기도 하는데 나치 독일이 유럽을 제패했잖아요. 그러면은 독일 한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경제 생산력에 비해서 프랑스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막 이런 큰 나라들을 정복했으면 거의 경제력이 두세 배 가까이 불어났어야 되는데 군비의 70%는 독일 본국이 되고 있었고 나머지 나라를 다 합친 게 독일 경제의 30%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승전국의 경제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드는데요. 하나는 현대 경제는 땅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 농경시대처럼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다 깨져버리죠. 그러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부셔버리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력을 고스란히 가질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중세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내 위에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면 현대인들은 강한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먹거리에 손을 댈 때 거기에 강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20세기 이후로는 승전국이 패전국에서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크루그만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은 실익이 없는 제안이다. 이것은 지난 1.5세기 동안 사실이었다. 팩트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하는 광인들과 광신도들이 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현대 경제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아이디어인데 아직도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고 크루그만이 분석을 했어요. 혼돈의 시대가 될수록 인사이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배가 폭풍을 만날수록 나침반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개의 석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사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쭉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